자, 최순실 게이트 계속되면서 야당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는 상황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일단 박소영 기자와 함께 숫자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뒤집혔습니까? 뒤집혔습니다. 보시면 지금 11월 한 달 동안의 지지율인데요. 네. 지금 다른 문재인이나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둘째 주에는 9%였다가 무려 2.6%가 올라서 11월 넷째 주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0.2% 앞지른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오차의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역단체장도 아닌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과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가 어떤 면모를 보였길래 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걸까요? 그분의 발언을 몇 가지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36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가느린 여고생의 가슴팍에 총알을 박아놓고 시퍼런 대학을 꺼져서 바로 그 자들이 쇄신 박힌 몸무게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로 그 자들이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용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 모습이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바로 교도소로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언은 광주에서, 두 번째 발언은 대구에서 한 거죠? 예. 네. 아주 발언들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시퍼런 대검, 그다음에 쇄신 박힌 몽둥 이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시원시원한 사람을 원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이죠. 쾅쾅 뚫어주기를 원하거든요. 바로 그 민심을 뚫어주는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서는 작은 트럼프다, 제2의 노무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걸 단지 발언만 하지 않고 사실은 오랜 동안 저걸 SNS 통해서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SNS 온 오프라인 통해서 많이 본인의 강력한 발언들, 국민들의 패배에 박히는 꽂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지금 이 답답한 전국 속에서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갔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일단 강력하고 선명한 발언들, 특히 고강도 발언이 이 국면에서 멈췄다. 일단 14% 정도까지 올랐다는 건 새로운 분명히 현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른바 광장민주주의. 지금 어떤 국회와 정부가 정부도 기능을 상실했지만 국회도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른바 장외투쟁, 현재 이런 장외투쟁에 누가 어떤 보다 분명하고 쉽고 대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는 것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게는 지금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던지는 저런 말들이 쉽게 가슴에 와서 칵칵 꽂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탄핵을 둘러싼 장외 집회가 계속되는 한은 최소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 가까이 가서 문재인 전 대표 턱밑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대선 후보로서의 당선 가능성 또 이런 부분에 가서는 또 다른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톡톡 튀는 발언이 지지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주자들도 같이 덩달아 튀는 발언이라든지 어떤 퍼플리즘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거고 정말 진짜로 대권 주자로 명실상부에 거듭나려면 훨씬 더 명시 대안을 제시하지 또 일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야 합쳐서 3위권에 올랐으니까 2위 있는 새누리당 후보로 평가될 수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CNN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언론이 역대 최악의 유엔 총장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또한 설마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요.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 잠재적인 대권 주자에 대한 견제 이미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시장이 또 이제 전방위적으로 거침없이 인물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권 얘기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수원 부국장, 이재명 시장은 많이 떴는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큰 변화가 없네요, 야권에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그 이재명 시장처럼 이른바 뭐 좀 거친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세게 뭐 예를 들어 국무회의 가가지고 국무위원들 전원 사퇴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강경한 그리고 박 대통령의 어떤 퇴진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장기를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에서도 보듯이 사실 수도 서울의 거대 도시의 서울시장은 굉장히 그 행정가로서의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솜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큰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끔씩만 몇 마디를 제대로 던져도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너무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을 의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을 완전히 정치인이나 거리의 어떤 시민단체 운동가 같은 이런 어떤 시정으로 무엇을 서울시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이미 정치인으로 나서서 몇 개월 이미 거리는 나선 상황이 돼서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글쎄요. 일단 이재명의 약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일단 그동안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던 문재인 전 대표. 오늘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를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냐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안산 단원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진상규명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는 숙명여대를 방문했는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성 얘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쪽팔리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죠. 자, 헌법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소개합니다.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 개혁도 제대로 못해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 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이런 또 재벌 대기업들 간에 말하자면 특권 카르텔 이게 아주 강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간 것입니다. 역시 최진 박사님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별 생각이 좀 없어 보이네요. 일단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문재인 대표 주변 사람들 얘기해 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사실 넘칩니다. 그동안에 계속 2위권을 달려온 데다 그나마 솜사탕처럼 부풀렸던 반기문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면서 1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크게 급변하지 않는 한 본인은 이대로 대세론을 그대로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좀 격한 표현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침없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딸 표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국민들이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 1위 후보로서는 좀 한마디 한마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조심조심 운전, 안전 운전을 하면서 쭉 운영을 해왔었는데 일단 이재명 시장이 치고 오르는 그 현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일지 문재인 대표도 전에 비해서 한 달, 두 달 전에 비해서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문 대표도 1등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또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여전히 20%를 겨우 그냥 오르내리는 이런 수준이다. 이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 또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표도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선명성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마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좀 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를 여기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조사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뉴스 속에서 봤던 인물들 검찰청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봤는데 그들의 육성을 직접 들을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역시 증인 채택을 어디까지 할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 국조특위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소개합니다. 수많은 증인 리스트 중에서 박근혜 이름을 빠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역을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청와대를 제일 궁금해한다고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 뒤로 다 봐줍니까?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말씀하시면 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영선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도록 진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래 의원님은? 아니 사과 안 하신대잖아요. 저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죠? 네, 저게 바로 두 번째 국조특위 회의인데요. 정말 앞으로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 국조특위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더 부르자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원 경총 회장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불러서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뭐가 급하냐 좀 천천히 하자 일단 불러놓고 다음에 또 추가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쇼하는 거 아니냐 다 밝힌다고 하더니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각을 세웠고요. 새누리당은 마음이 상한 거죠. 결국 그래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채택된 대기업 총수들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의 총수들이 다 채택됐고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지 뭐 당연히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출장 사유를 대해서 뭐 불출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네. 되는 상황이고 오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6일에 지금 9명이 다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2차 청문회 증인으로 그러니까 7일에는 최순실 씨, 타은택 씨,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 3인방이죠. 그리고 네, 고영태 씨, 그다음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올 예정인데요. 12월 7일엔 이런 증인이 나오고 정유라, 장시호, 최순득 씨 등 이 세도 다 추가로 포함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가 됐는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국내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증인으로 출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불러와야 되고요. 장시호 씨와 최순득 씨도 국회에서 7일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든 것이 최순실 씨 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만 그의 언니 최순득 씨도 사실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결국 12월 7일이면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하고 또 다른 국면이잖아요. 육성을 직접 듣게 되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득 씨, 이 장시호 씨, 이 모녀 관계인데 뭐 끊임없이 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 하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득 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연예인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예인들에게 자 지인의 증언인데요. 연예인들에게 김장 한 3-4포기 주면서 현금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목적은요. 돈 봉투인 거죠. 뭐가 김치고 3-4포기 받으려고 연예인들이 그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모임이 그 최순득 씨가 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이 최근까지 네. 수년간 계속 지속이 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연예인들도 꽤 많았는데요. 자, 중년의 여배우부터 지금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20, 30대 배우들까지 직접 이곳을 찾아와가지고 최순득 씨에게 김치를 받아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봉투를 주고 받아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것이요. 왜? 최순득 씨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유명 여가수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같이 골프를 쳤고 연예인들이 최순득 씨에게 깍듯했다. 장시호 씨도 굉장히 인맥이 넓었는데 그것도 다 엄마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모녀가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연예계 바닥에서는 정부 행사에 최순득 씨가 이게 직접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정부 행사라도 한 번 더 얼굴 내밀고 좀 따내기 위해서 최순득 씨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이제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와 가수가 등장하는 행사 같은데 좀 소개도 해주고 섭외에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봉투를 들고 가고 대신 김장, 김치 3-4포기를 받아왔다 그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든지 좀 행사를 좀 따내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죠. 네. 지금 연예오락 프로 같은데 보면요, 뭐 구체적인 실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나왔는데 이 중에 최순득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앞으로 연예계 방송에 상당히 불똥이 커질 겁니다. 특히 이제 딸 장시호 같은 경우가 뭐 아주 유명한 연예 스타일들하고 뭐 오빠 통화하고 뭐 장시간 통화하고 뭐 이랬던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소수 변호사님, 이 사진 보니까 딱 그럴 것 같군요. 이규혁 선수인데 그동안 잘 아느냐 그랬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굉장히 오랜 기간 지냈던 이규혁 선수,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그 감독인데요. 작년 7월에 장시호 씨가 올린 SNS 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년 동안 변치 않은 우정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장시호 씨의 아들로 보이는데요. 아들의 스승이자 든든한 삼촌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년 7월에 올렸습니다. 이 글이 왜 지금 주목을 받는가 하면 한 일간지에서 이 장시호 씨와 이규혁 씨가 굉장히 친밀하고 또한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영재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규혁 감독이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자 처음에 이규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시호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 후에 좀 더 사실관계를 이제 들이밀자 사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몰랐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SNS 글들을 볼 때 과거부터 이미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고 또한 한국동계영재 스포츠센터 설립과 그와 관련된 협력사인 누림기획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이규혁 감독이 굉장히 많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SNS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이 생겼고 친분을 유지하고 하는 일들이 왔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니까 좀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뒷맛이 좀 씁쓸하다는 것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10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자, 한화그룹 얘기가 갑자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얘기를 했다는군요. 한화그룹의 아들에게 어린 X가 감히 나를 만나려 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한화그룹 하면 최순실 씨하고 또 말 때문에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얽히는 게 많은 그런 그룹인데요. 자, 2014년에 김승연 회장이 이 횡령 배임 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한화그룹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죠. 네,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죠. 자, 어쨌든 이 정유라 씨와 같이 국가대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어서 최순실 씨와 좀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판결을 앞두고 한 김승연 회장 가족 측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부인이 어떻게든지 이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최순실 씨가 실세구나라는 걸 알고 만남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측에서 이걸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아까 보신 그 삼남 동선 씨가 정유라 씨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을 해서 최순실 씨를 좀 만나보겠다라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발끈하면서 어디 어린 X가 감히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거부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일면 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핵심 관계자를 인터뷰한 모습이 기사에 쭉 나오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결국 접촉을 거부당하죠. 그래서 한화그룹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한화그룹 임원 B 씨가 최순실 씨를 원래 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임원 B 씨를 통해서 마침내 접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김승연 씨의 석방을 위해서 민원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 보다가 설마 이게 이럴 수가 가능하긴 할 건가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한화그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루 전날 알았다 그럽니다. 손소 변호사님, 이거 하루 전에 알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사실은. 이것도 또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최순실 씨 등이 이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 또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뭐 우연히 맞췄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루 전날. 왜냐하면은 이게 그 대법원에서
그 배임액 중에 30억 원 가량이 중복되기 때문에 판결이 파기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30억이 줄어들면 집행유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의혹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법원이 최순실 씨가 힘을 미치면 집행유예를 풀어주는구나라는 의혹을 살 수 있거든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위상이 추락할 수 있고 또 신뢰가 이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겠고 정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끝까지 확인을 시켜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할 그런 책임도 사법부에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설마 저 법원의 판사가 한화에서 로비하고 누가 최순실 씨가 얘기한다고 뭐 실형 살릴 걸 집행유예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판단이 내린 걸 하루 전에 알려주는 것 선고 전에요.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영향을 미쳐서 다른 내용의 그런 판결을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큰 문제이고 또한 또 선고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정말로 정보가 미리 흘러나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최순실 측이 정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연히 맞춘 것인지까지도 밝혀져야 사법부의 유신 추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한화는 25억 원을 출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걸로 최순실 씨는 무슨 이득을 받냐라고 했을 때 이 증언자에 따르면 당시에는 최 씨가 당장 보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때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미르 재단 일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53개사가 774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화가 2차례에 걸쳐서 25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거 모든 것이 다 연결됐다고 저희가 선뜻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어떤 핵심 관계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황을 좀 설명한 것인데 검찰이 뭐 이런 상황 계속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인터뷰 기사를 저희가 10번째 소식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채널A 종합뉴스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 계속되면서 야당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는 상황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일단 박소영 기자와 함께 숫자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뒤집혔습니까? 뒤집혔습니다. 보시면 지금 11월 한 달 동안의 지지율인데요. 지금 다른 문재인이나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둘째 주에는 9%였다가 무려 2.6%가 올라서 11월 넷째 주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0.2% 앞지른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오차의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역단체장도 아닌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과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가 어떤 면모를 보였길래 야당 지지 측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걸까요? 그분의 발언을 몇 가지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 가까이 가서 문재인 전 대표 턱밑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대선 후보로서의 당선 가능성 또 이런 부분에 가서는 또 다른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톡톡 튀는 발언이 지지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주자들도 같이 덩달아 튀는 발언이라든지 어떤 포퓰리즘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거고 정말 진짜로 대권 주자로 명실상부에 거듭나려면 훨씬 더 명시 대안을 제시하지 또 일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여야 합쳐서 3위권에 올랐으니까 2위 있는 새누리당 후보로 평가될 수 있는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을 겨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CNN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언론이 역대 최악의 유엔 총장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또한 설마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요. 물론 이제 그 반기문 총장 잠재적인 그 대권 주자에 대한 견제 이미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시장이 또 이제 전방위적으로 거침없이 인물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권 얘기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수원 부국장,
이재명 시장은 많이 떴는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큰 변화가 없네요, 야권에선. 그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그 이재명 시장처럼 이른바 뭐 좀 거친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세게 뭐 예를 들어 국무회의 가가지고 국무위원들 전원 사퇴하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 나름대로 강경한 그리고 박 대통령의 어떤 퇴진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장기를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에서도 보듯이 사실 수도 서울의 거대 도시의 서울시장은 굉장히 그 행정가로서의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솜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큰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끔씩만 몇 마디를 36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가느린 여고생의 가슴팍에 총알을 박아놓고 시퍼런 대감을 꽂아놓던 바로 그 자들이 최신 박힌 몸무게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로 그 자들이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용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 모습이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바로 교도소로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언은 광주에서, 두 번째 발언은 대구에서 한 거죠? 예. 네. 아주 발언들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시퍼런 대검, 뭐 그다음에 쇄신 박힌 몽둥 이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시원시원한 사람을 원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이죠. 쾅쾅 뚫어주기를 원하거든요. 바로 그 민심을 뚫어주는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서는 작은 뭐 트럼프다, 제2의 뭐 노무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걸 단지 발언만 하지 않고 사실은 오랜 동안 저걸 SNS 통해서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SNS 온 오프라인 통해서 많이 본인의 강력한 발언들, 국민들의 패배에 박히는 꽂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지금 이 답답한 전국 속에서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갔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일단 강력하고 선명한 발언들, 특히 이 고강도 발언이 이 국면에서 멈췄다. 일단 14% 정도까지 올랐다는 건 새로운 분명히 현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게 이제 이른바 광장민주주의. 지금 어떤 국회와 정부도 기능을 상실했지만 국회도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른바 그 장외투쟁, 현재 이런 장외투쟁에 누가 어떤 보다 분명하고 쉽고 대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는 것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게는 지금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던지는 저런 말들이 쉽게 가슴에 와서 칵칵 꽂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탄핵을 둘러싼 장외 집회가 계속되는 한은 최소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